원제는 생명의 그릇인 그냥 믿어주는 일 저자는 스스로를 아무 장점도 없는 인간이고 머리도 나쁘고 완력도 없으며 제멋대로의 겁쟁이의 질투가 심하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은 타인의 고통과 함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살짝 낮춰 대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 속 개수나무입니다. 오늘의 책은 맑고 깨끗한 서정을 자아내는 미야모토 테루님의 산문집 그냥 믿어주는 일입니다. 푸시케의 숲에서 펴냈고 이지수님이 옮겨주셨습니다. 눈보라. 열차는 멈춰 있었다. 벌써 1시간 가까이. 호쿠리쿠의 설원 속에 갇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눈은 25년 전 오사카에서 도야마로 향하는 만원 열차 다테야마 1호의 차창으로 본 것 말고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이게 눈보라라는 거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줬다. 좌석에는 10살이었던 나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헌팅캡을 쓴 낯선 남자가 함께 앉아 있었다. 남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통로 쪽에 두고 그 위에 위스키병이니 지도니 수첩이니를 올려두고서 가끔 그 기름지고 불쾌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살가운 미소 한번 띄지 않고 나를 응시하는 남자가 꺼름직해서 그가 분명 나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가 커다란 여행 가방이 통로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은 채 위스키를 마시며 어묵을 먹고 있었다. 밖은 1미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때까지 한마디도 없던 남자가 갑자기 입을 뗐다. 이 모양이면 내일 아침에나 도착할 수 있겠구먼요. 내일 도착하든 모레 도착하든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한 말투였다. 한 달에 2~3번 도야마에 가지만 이런 눈은 처음입니다. 아버지는 묵묵부답이었다. 남자의 말에 아무런 대꾸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도 분명 이 남자를 나쁜 사람으로 여기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아버지는 콧수염을 길렀고 눈썹이 두꺼웠으며 눈초리는 옆으로 쭉 찢어졌다. 아버지가 진심으로 화를 내며 노려보면 대부분의 피라미들은 바싹 겁을 먹었다.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팔아치우고 지인에게 기대어 도야마에서 새 세상을 찾기 위해 다테야마 1호에 올라탄 것이었다. 한 잔 어떠십니까? 질 나쁜 술은 아니거든요. 남자는 아버지에게 위스키 뚜껑을 내밀었다. 아버지는 거절했지만 남자는 끈질기게 권했다. 난 술을 안 먹어서 술 냄새를 맡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니까 어디 다른 자리로 가주시오. 아버지는 남자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더니 그렇게 말했다. 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다. 아버지는 자고 일어났을 때 한 잔, 낮에도 한 잔, 밤에는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한 대를 마시는 술꾼이었다. 남자는 기가 조금 죽은 모양이었다. 열차는 10,000원이었고 통로에는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 신문지를 깔고 주저앉은 상황이었으니 다른 자리로 가라는 말은 아버지가 남자한테 명백하게 싸움을 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런 날카로운 말을 내뱉을 때 아버지 얼굴에는 모종의 태어난 풍격과 기백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렇게 정색하지 않으셔도 남자는 억지 미소를 띠며 물었다. 형씨 2호분이십니까? 에이메현 미나미 우화군 출신인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사투리를 썼다.
남자는 불편한 듯 통로 쪽으로 몸을 비틀더니 아버지로부터 등을 돌린 모양새로 지도를 펼쳤다. 정말 내일까지 도착 못해요? 나는 걱정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물었다. 봄 되면 도착할 거다. 안심해라. 아버지는 웃으며 말하고는 팔짱을 끼고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펼친 지도를 보여주며 물었다. 꼬마야, 어디 가니? 몰라요. 나는 눈을 감고 있는 아버지를 살피며 그렇게 대답했다. 아저씨한테도 말이야, 너 정도 되는 자식이 있단다. 여자애지만. 그러나 무뚝뚝한 부자와 그 이상 얽히는 건 성가시다고 생각했는지 남자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으며 화장실에 다녀와서는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나는 히터의 열기로 화끈거리는 뺨을 유리창에 갖다 대고 무시무시한 눈보라를 바라봤다. 언제까지고 바라봤다. 열차는 곧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멈췄고 얼마 뒤 다시 움직였다. 그러는 사이에 나도 잠들었다. 눈을 뜨니 창밖은 다뭇빛 어둠이었고 열차는 느긋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무릎 위에는 남자의 물건인 지도가 놓여 있었고 손바닥에는 바닥을 드러낸 위스키병이 쥐어져 있었다. 남자와 아버지는 조그만 병뚜껑에 위스키를 따라서 주거니 받거니 사이좋게 흥이 올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버지는 남자의 어묵을 마음대로 집어서 나의 입에 넣었다. 이게 진즈강이에요. 이 일대의 땅은 아직 싸고 공장으로 만들 수 있는 집이 얼마든지 있지요. 남자는 손가락 끝으로 지도 위를 훑으며 여기가 도미카와초, 여기가 소가와 하고 설명했다. 다테야마 1호는 예정보다 4시간 늦게 밤 11시를 넘겨 도야마역에 도착했다. 남자와 우리는 플랫폼에서 헤어졌다. 어떤 여자가 플랫폼까지 남자를 마중 나와 있었다. 남자는 여행 가방을 내려두더니 여자의 손에서 아직 2~3살밖에 안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넘겨받아 안고 볼을 비볐다. 마누라가 낳은 자식보다 저 여자가 낳은 자식이 더 귀엽겠지?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특유의 미소를 띠며 중얼거리고는 어두운 개찰구 쪽으로 걸어갔다. 25년 전의 나는 그저 차창으로 바라본 눈보라밖에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 헌팅캡을 쓴 남자에 대한 건 아마도 내가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겠지? 나에게는 그런 병이 있다. 아버지가 준 것. 바보든 뭐든 괜찮다. 어쨌거나 무사히 커주기만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길러졌기 때문에 나는 그야말로 결함투성이 인간으로 어른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아버지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다. 이제 자기 팔자에는 자식이 없다며 포기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50살 가까이 되었을 때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양 내가 태어났다. 그러나 갓난아기 시절 나는 허약 체질이었던 탓에 어머니는 매일 병원을 다니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 아버지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맹목적인 사랑을 퍼부으며 자신의 외동아들을 키웠다. 죽지 마. 무사히 커주기만 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랄 테니까. 술 취한 아버지가 나를 무릎에 앉히고 술내나는 입김을 내뿜으며 몇 번이고 한 말이 지금도 가끔 내 귓속에서 울린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로도 나는 자주 감기에 걸려 열이 났다. 학교에 결석 갈 때가 많았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서 나는 대단찮은 감기에도 등교하지 않으려고 했다. 보내려는 어머니와 안 보내려는 아버지 사이에서 자주 다툼이 일었다. 학교는 졸업했지만 일찍 죽으면 어쩔 거야? 공부 따윈 못해도 상관없어. 멍청이라도 좋아.
근성이 없어도 괜찮아. 무사히 커주기만 한다면. 그런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는 크게 한숨을 내쉬고는 이제 마음대로 하라는 양 입을 다물었다. 난 아버지의 과보에 옳다구나 하고 이불에 드러누워 동화책이나 만화책 같은 걸 참독하며 하루를 보내고는 했다. 그런 나에게 아버지는 종종 도톤보리의 요새 공연이나 연극과 영화, 때로는 분라쿠 등을 보여주었다. 외화를 볼 때면 아직 한자를 못 읽는 내 귓가에 대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자막을 읽어줬다. 지금은 이미 없어진 스트립쇼 극장 OS 뮤지컬의 맨 앞줄로 나를 데려가서는 가슴까지 드러낸 무용수를 보여주며 엄마에게는 비밀이라고 입단속을 했는데 어머니가 오늘은 아버지가 어디로 데려갔느냐고 차근차근 유도신문을 하면 나는 가슴을 내놓고 반짝이는 훈도시를 입은 여자가 있는 곳에 갔다고 자백해버려서 그 일로 또 한 차례 싸움이 일어나고는 했다. 그렇게 성장한 나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초등학생 정도의 체격이었고 변성기도 올기미가 전혀 없었으며 반에서도 유난한 꼬맹이에 심지어 공부까지 싫어했다. 수학여행을 가서 반 친구들과 목욕탕에 들어간 나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모두 수건으로 앞을 가리고서 저 녀석 것은 몇 센티, 저 녀석 것은 검정거북이 하며 품평을 하고 있었다. 자라나기 시작한 음모를 하늘하늘 탕속에서 나부끼는 녀석도 있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라나야 할 것은 조금도 그 징조를 보이지 않았고 물건도 장어 머저리처럼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집에 돌아가서도 끙끙대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아버지에게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노안경을 쓰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바지를 벗고 앞을 보여달라고 재촉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내 사틀 골똘히 살펴보다가 이윽고 몹시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잘 봐라. 솜털이 살짝 짙어졌지? 나기 시작했다. 나기 시작했어. 그런 다음 주문이라며 자신의 침을 손가락 끝에 묻혀 나의 그 부분에 몇 번이고 정성껏 칠했다. 나는 왠지 몹시 더러운 것이 묻은 기분이 들어서 욕실로가 벅벅 씻어냈지만 아버지 침의 위력인지 얼마 뒤 경사스럽게도 애타게 기다리던 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의아할 정도로 기뻐하며 끈질기게 보여달라고 재촉했지만 나는 갑자기 부끄러움이 덮쳐와 끝까지 고집스레 거부했다. 그 무렵부터 나는 어째서인지 아버지를 나날이 멀리했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 집에 거의 오지 않고 자의 거처에서 지내게 되었다. 아버지는 볼 때마다 초췌하게 늙어갔다. 아버지가 가끔 집에 돌아오면 나는 이런저런 구실을 만들어 밖으로 나가서 되도록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그런 날을 아버지는 어떤 슬픔이 감도는 눈으로 바라봤다. 지금 나는 이따금 억누르기 힘든 회한과 함께 그때 아버지의 눈을 떠올린다. 아버지는 내가 22살 때 정신병원에서 죽었다. 이 일을 나는 몇몇 수필에서 가끔 써왔다. 아버지는 50살 때 한 아이의 부모가 되었지만 나는 28살 때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어떤 특별한 감상을 품게 된 것은 내가 부모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소설을 쓰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나는 최근 들어 깨달았다. 아버지와의 추억은 다양한 것이 복잡하게 뒤엉켜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하지만 나는 나를 흠뻑 사랑해주고 어떤 인간이라도 좋다, 무사히 자라기만 해다오 하고 계속 빌어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다는 사실을 필설로는 다하기 힘든 감사의 마음으로 떠올린다.
아버지가 사준 책, 아버지가 보여준 영화, 아버지가 발라준 침, 그리고 몸소 내게 보여준 정신병원에서의 평생 잊지 못할 임종 때의 모습. 지금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무수한 것들을 품에 담고 소설을 쓰고 있다. 내 마음의 눈, 도야마의 눈, 이렇게 글을 시작하지만 내 마음은 마치 기계장치처럼 차갑고 어두운 풍경을 떠올린다. 이 작은 일본에도 눈이 잦은 지역이 많다. 하지만 나에게 도야마의 눈은 특별하다. 그 하얀 눈이 결코 마음속에 순백으로 각인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도야마 거리를 뒤덮는 눈은 특별하다. 내가 도야마 생활을 경험한 것은 10살 때, 그것도 고작 1년뿐이었는데도 내 안에 줄기차게 내려 쌓이는 눈은 도야마의 그 낯빛 눈이며 다른 어떤 눈의 고장에도 없는 독자적인 것이다. 눈이 오기 시작하면 거리는 점점 낯빛으로 변한다. 몸을 구부리고 걷는 사람도, 집들의 지붕도, 하늘도, 학교 건물도, 낡은 빌딩도, 시형 전철도, 시형 전철의 철길도, 나아가 사람들의 일상조차 낯빛으로 변한다. 그런 기억이 내 마음에 선명히 남아있다. 그래서 나는 도야마라는 곳이 싫었다. 거의 증오했다 말해도 좋을 정도의 감정을 품고 있다. 그건 도야마의 눈에 대한 심정뿐만 아니라 20년 전 도야마에서 했던 여러 개인적인 체험 탓이기도 한데 이렇게 문장으로 적으며 점점 마음속에 쌓여가는 눈을 바라보고 있자니 혐오와 미움의 밑바닥에서 역시 어쩔 수 없는 향수를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3년 전 도야마의 TV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 딱 20회 만에 도야마를 방문했다. 녹화가 끝나고 여갑 호텔로 돌아와서 한숨 돌린 후 침대로 파고들었다. 저녁 무렵부터 내리던 비가 그쳐 창밖 밤하늘에는 비갠 뒤의 부드러움이 넘실거렸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서 창가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그렇게 한밤중에 도야마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역 앞부터 도야마성 쪽으로 뻗은 대로에는 사람 그림조차 없어서 젖은 아스팔트 길이 호수의 표면처럼 빛나고 있었다. 겨울이 되면 이곳에 눈이 쌓이겠구나 생각했다.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그리움이 나를 덮쳤다. 20회 전 어릴 때 고작 1년을 보낸 도야마에서의 추억이 마치 내 소년 시절의 전부인 듯한 기분이 든 것이다. 문득 이시카와 다쿠보쿠가 떠올랐다. 박복한 그 시인이 고향을 미워하면서도 격렬하게 사랑했듯이 나 또한 제2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도야마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언제까지고 밤이 깊어가는 도야마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며 눈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분명 여름이 끝나가던 무렵이어서 눈 같은 건 올 리도 없었지만 그때 나는 도야마의 그 음울한 눈을 바라보고 싶었다. 정처 없이 눈길을 걷고 싶다고 격렬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하치닌마치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1년 뒤에 다시 오사카로 돌아왔는데 사이가 좋았던 반 친구들과 담임이었던 아라이 미치오 선생님을 그 뒤로도 쭉 잊지 못했다. 20회 만에 도야마를 방문했을 때 도야마시의 번화가인 사쿠라기초에서 요리집을 하는 동창 하나가 자리를 마련해줘서 그곳에 나이는 드셨지만 아직 정정한 모습의 아라이 선생님과 반 친구 몇 명이 모였다. 나는 얼굴을 전부 기억하고 있어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고작 2~3명의 여자 동창을 제외하면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었으니 나에 대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그런 학생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는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며
미안한 듯 말씀하시는 아라이 선생님의 표정은 내가 송구해질 정도로 진지했다. 동창들의 얼굴은 20회가 지났지만 전혀 변하지 않았다. 슬기운이 돌자 그때까지 조용하던 친구 하나가 말했다. 미야모토는 반딧불강에서 도야마의 눈에 대해 전혀 하얗지 않다. 이상한 낯빛을 내뿜는다고 썼던데 나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 그러자 다른 친구 하나가 맞장구를 쳤다. 가나자와랑 니가타의 눈도 알지만 도야마의 눈은 그것과 또 조금 다르지. 신기해. 다들 다음에는 눈이 오는 계절에 오라고 말했지만 나는 아직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대지. 내 아버지는 중일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대중국 무역을 했다. 전쟁은 그 나라 사람들 모두에게 비참한 희생을 강요하는데 아버지 또한 그 어리석은 전쟁 때문에 인생이 크게 틀어진 사람 중 하나다. 아버지에게는 중국인 친구가 많았다. 1년 중 절반을 상하이와 난징에서 보낸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쟁은 아버지로부터 사업을 빼앗고 중국인 친구를 빼앗았다. 아버지는 종종 어린 내게 중국 친구들의 이름을 들며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친구는 젊었으니 전장에서 죽었을지도 몰라 하고 분노에 차 말했다. 술을 마시면 중국이 얼마나 광대한 나라인지 이야기해줬다. 그리고 한번 믿으면 결코 상대를 배신하지 않는 신의가 두터운 중국인을 존경했다. 처음 양쯔강을 봤을 때 난 속고 있는 줄 알았다. 이건 강 같은 게 아니라 바다라고 생각해서였지. 어린 나는 맞은편 기슭이 안 보인다는 강의 전경을 상상해봤지만 아무리 애써도 그 한없이 큰 강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 강에 2m, 3m나 되는 잉어가 숨어 있다고도 말했다. 졸작 흙탕물 강에는 거대한 귀신잉어가 등장하는데 어쩌면 아버지의 이야기가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아 무의식 중에 내 작품 속에 떠오른 것인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자주 나에게 말했다. 일본은 중국과 국교를 회복해야만 해. 일본 문화는 결국 중국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냐. 일본은 작아. 이런 조그만 나라에 살다 보면 사람까지 작아지거든. 언젠가 국교가 회복되는 날이 오면 넌 반드시 중국의 대지를 보고 오너라. 배울 점이 많을 게야. 아버지는 1969년에 돌아가셨다. 결국 중일 국교가 회복되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난 셈이다. 물론 아버지는 정치가가 아니었다. 사업이 실패한 뒤로는 시정의 일개 서민으로서 불우한 만년을 보냈지만 중국과의 국교 회복에 대해 저명한 정치가나 재계인의 결코 뒤지지 않은 열망을 품었던 사람이었다. 그건 대체 어째서일까? 나는 이따금 생각해본다. 이제 평생토록 만나지 못할 중국인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겠지.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마도 자신의 눈으로 본 중국의 대지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움과 가능성을 나아가 정신문화의 풍요로움을 간파하여 존경하고 동경하는 마음을 내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나는 올해 9월 중순부터 약 2주 동안 중국을 여행할 예정이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따라가겠다고 우기며 물러서지 않으셨겠지? 너는 분명 중국의 대지로부터 배울 점이 많을 게야. 30에 가까이 지난 지금 아버지의 그 말이 선명하게 되살아난다. 공부도 운동도 친구 사귀는 것도 모두 엉망인 병약한 그는 울보이며 제멋대로인 그래서 학교 담임선생님은 그의 아버지에게 가정교육을 운운하면 사람을 배신하지 마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라고 교육한다고 태연이 답했다. 미야모토 아버지 말씀이 맞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 학교도 천편일률적인 제도 안에서 교육이 되고 있고 가정에서도 남에게 지지 않아야 하기에 경쟁을 배우며 성장하기 일쑤다. 과연 미야모토 아버지처럼 공부를 못해도 멍청해도 근성이 없어도 괜찮아. 무사히만 커주면 된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돌이켜보면 내 아버지도 당신 입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야모토 아버지처럼 그냥 나를 믿어주었던 것 같아요. 오늘 문득 아무 말 없이 너털 웃음을 짓던 나의 아버지가 그리워지네요. 달님들도 오늘은 그리운 얼굴을 떠올리며 잔잔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합니다.